좋아졌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사이클을,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클 아니면 경기 순환을 계속해서 거쳤습니다. 이 경기 순환이 특이하게 2003년부터 일본 경기가 좋아졌고요. 네. 그랬다가 2013년 아베노믹스의 대규모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서 2013년부터 또 경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올해 또 전 세계가 이거 뭐지? 일본 경기 좋아지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경제를 잘 아시는 그 경제학자들은 이거 뭐지? 왜 일본은 10년씩 그러네. 10년씩 호경기가 오지? 우연인데 10년씩 됐네요. 와. 신기하다. 그런데 그 일본 경제도 일본 정부도 늘 돈을 많이 뿌렸다든가 아니면은 그 팽창적인 금융 정책, 자꾸 돈을 공급하는 이 금융 정책을 계속해서 고집을 한 것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오죠. 자, 일본의 금리는 굉장히 낮고 미국의 금리는 높았는데, 그러니까 엔화는 낮은데 지금 미국의 금리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미국의 정책 금리도 0%가 돼버린 거예요. 우와. 금리 차가 없잖아요. 네. 금리 차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제 일본의 엔화가 막 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주요 통화죠. 달러하고 유로하고 파운드는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시작했는데 일본은 이때 잘못 판단을 한 거예요. 혹시라도 양적 완화를 계속했다가 예기치 않은 인플레이션 같은 게 발생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과거에 봤던 버블의 악몽이 너무 크니까 혹시 또 버블이 오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일본은행이 2006년에 양적 완화를 끝내고 2009년 10년이 돼도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일본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고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도요타 같은 대기업도 그 손실을 볼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가 된 거예요. 일본은 왜 양적 완화를 하지 않는가? 이 비판이 계속 제기되면서 이때 이거를 등에 업고 전면에 나선 정치가가 아베 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2013년부터 양적 완화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10년 주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돌다 보면 좀 잘 따라가고 있어요, 유수지 씨. 파이팅 포기하지 말고요.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실 줄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양적 완화를 좀 너무 빨리 끝냈고 조금 늦게 시작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도 금리를 잘 못 올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때 양적 완화를 너무 일찍 끝내고 금리를 너무 일찍 올렸다라는 그 후회 때문에 지금도 좀 더 두고 보자, 좀 더 두고 보자.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충분히 살아났다는 판단이 올 때까지는 좀 더 두고 보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그 일본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조짐은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요즘 일본 경제 부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6月の全国の消費者物価指数は 3.3% 上昇しました。만만치 않은데. 일본이 칼을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그 사무라이 경제라고 하잖아요. 좀 돌아왔다. 지금 이런 분위기인 건가요? 좋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에는 저는 같은 걸 겪었기 때문에 이걸로 일본이 완전 환율을 탈퇴한다. 이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일본 내각부 역시 지난 7월에 보고서에서 일본 경제가 완만한 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 가지 조금 또 다른 점도 있어요.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여기 표를 보시면은 알 수 있듯이 많이 올랐죠. 올해 1월에는 작년 1월에 비해서 4.2% 증가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3%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런 것도 원인이 있지만은 최근에 소비자들이 좀 더 그 소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저는 물가가 오르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선생님. 네, 일본은 디플레이션이 늘 문제였거든요. 양적 완화도 처음 아이디어가 디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한 무기로서 양적 완화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안 올라서 0%라든가 아니면 물가가 뭐 마이너스가 되거나 하면은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만들었더니 내가 팔 때 되니까 물건값이 더 떨어져 있어. 이런 사업할 투자를 할 마음이 안 생기죠. 손해볼 수 없으니까. 소비자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내가 이 백을 사야 되겠어. 지금 100만 원인데 너무 이뻐 했는데 누군가가 2달 뒤에 그거 90만 원 돼요. 이러면은 안 사죠. 2달 참아보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디플레이션이 왜 문제였냐면은 기업도 투자를 꺼리게 되고 소비자도 소비를 꺼리게 돼요. 그럼 경기가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2%, 3%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소비자들도 물건가 올라가네? 지금 사야 되겠다. 기업들도 지금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긍정적인 면이 또 있네. 네. 신기하다. 여기 한번 그래프를 보세요. 네.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을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도 다시 또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죠. 코로나 때 잠깐 꺾였다가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다. 네, 그 뒤에 엔저가 발생하면서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이 다시 굉장히 회복되고 있죠. 그리고 또 엔화가 싸지면은 그 수출 기업들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들한테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1달러를 벌었어요. 그런데 이게 1달러당 150엔이 됐어. 네. 그럼 내가 이걸 일본에 가져가지고 내 회계장부에다 넣으면은 150엔이 되는 거잖아요, 수익이. 와, 1.5배. 네. 똑같이 1달러를 외국에서 벌었는데 환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수익은 50% 증가한 거예요. 네. 이렇게 영업이익 늘어나면 사실 체감하는 것도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좀 다들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끼나요?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이 학생들 취업. 요즘 잘 되는군요. 네, 일본이 그 청년 고용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이 90년대 말하고 2000년대 초에 일본 경기가 고용이 되게 안 좋았어요. 청년 고용이.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와서 대학에 있지는 않았고 그 뒤에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은 2009년, 10년 그때 또 청년 고용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때는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선배들은 한 20군데 내가지고 2-3군데 그 취업을 해서 어딜 갈까 고민을 했는데 나는 아직 50개나 냈는데 아직 취업이 안 됐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막 되게 안타깝죠. 그런데 최근엔 경기가 좋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학생들도 싱글벙글? 듣다 보니까 와세다 대학이시잖아요. 학생들도 와세다 대학생들인 거고 그렇죠. 취업이 잘 되고 그런 것도 생각해보니까 특별한 요인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네, 예전에는 그런 와세다대도 안 됐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 그 기업의 영업이익하고 그다음에 고용하고 이게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우선 보세요. 2018년까지 영업이익이 계속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은 그 전에 비해서 취업자 수가 140만 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많이 늘었네요. 근데 그 뒤에 2019년, 20년 하면서 미중 마찰이 있고 코로나 있고 좀 안 좋아졌잖아요. 네. 약간 줄었어요. 줄다가 2022년, 2023년 보시면 다시 영업이익이 늘어나죠. 네. 그러니까 다시 고용이 늘어서 취업자 수가 지금 일본 역사상 가장 많은 취업자 수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상.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좋고 취업자 수는 많은데 일본은 그런데 임금이 안 좋아요. 임금. 잘 안 오른다고 많이 잘 안 얘기하는 올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일본에서 임금이 가장 높았던 것이 네. 97년입니다. 2023년이 아니고. 와. 한국에서는 임금이 가장 높은 것이 지금이겠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지금 임금이 가장 높은데 지금부터 20년, 30년을 20년 정도를 임금이 안 올라. 한국이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같으면 우린 못 네. 살죠. 너무 황당하겠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2013년부터 기업의 영업이익이 좋아지면서 너무 싼 임금도 일본 경제에 큰 문제다 해가지고 임금을 올리자 해서
매년 최저임금도 2020년을 제외하고는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올리고 있군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그동안에는 일본 경제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다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프도 보고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업은 계속 좋아지고 있었던 형태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그 그래프를 보세요. 네. 보시면은 가장 높았던 것이 1989년에 마지막 증시. 거의 4만에 가까운 3만 9천 정도 그때였는데 이때 일본 사람들은 일본 전문가들한테 자 내년 90년의 증시는 어떻게 될까 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내년 증시도 좋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네. 근데 1990년에 증시가 개장한 그날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야. 보면 거의 4분의 1 토막 날 때까지 계속 네. 하락을 하네요.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그 증시가 2013년 정도부터 회복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버블 붕괴 이후에 30몇 년 만에 고점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올라가니까 오히려 불안한 것 같은데요. 너무 올라가는데. 그 대신 우리나라 증시는 언제 저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증시가 좋은 것은 엔화가 싸기도 하고 또 이제 엔화가 싸니까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일본에서 가장 큰 회사가 어디죠? 소니. 도요타. 소니, 네, 도요타 소니. 도요타 소니인데 이 도요타 소니도 최근에 그 사상 최대 실적을 보고를 했고요. 아, 그랬나? 네, 또 지금 반도체 장비들도 굉장히 실적이 좋죠.